안 하면 좋을 말들이 응준. 베트남 공사나 당시 주얼 공사. 이대용 갖은 고초에도 투항 거부. 수용소서 만난 지식인 자산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며 숙청돼. 툭하면 이민한다는 강남 우파. 남베트남 인사들과 얼마나 다를까? 남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수도 사이공이 함락돼 멸망할 적에 그곳. 대한민국 대사관 이대용 공사는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미국 대사관을 떠나는 마지막 헬리콥터에 올라타라는 제의마저 마다한 채 한국인들을 피란시키다가 북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치화형무소에 투옥된다. 그 시절 공산치하 베트남 감옥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생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많은 죄수들이 자살을 선택했지만 이대용 공사는 절대 자살만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켰다. 그를 괴롭혔던 건 뱀쥐벌레, 배고픔과 어둠, 고문과 절망, 더위와 추위 등등만이 아니었다. 북한이 파견한 공작요원들에게서 북한으로의 망명 자술서를 쓰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대용은 아직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황해도 출신이었고 현역 준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다. 그는 육사단 중대장으로서 북한 전차부대의 진격 기세를 꺾은 국군의 625전쟁 첫 승전인 춘천 전투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부대는 110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포섭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용은 자살에 저항하듯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다. 이대용 장군은 타고난 기록자였다. 회고록 중에는 인상적인 것들이 많다. 남베트남에서 반체제 운동으로 유명했던 교수, 신부, 간첩, 지식인, 자산가, 정치인 등등이 그와 함께 수감돼 있었고 그 지옥에서 사그라들어 죽거나 자살했다. 북베트남이 그들을 그렇게 처리한 명분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영혼이 증발해버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지만 당신은 있구나. 1979년 2월 17일 중국-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중국 편을 들자 이대용 문제는 변화를 맞이한다. 이를 놓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대인 사업가 사울 아이젠버그를 내세워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이대용 장군은 1980년 4월 2일 4년 11개월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견딘 베트남 감옥보다 더 참혹한 감옥이 과거와 현재 북한의 감옥이다. 지난 정권이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한 모임에서 내게 인문학 강의를 부탁했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 사업가 등 대부분 부자였고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의 카톡방에 초대돼 있었고 본의 아니게 그들이 평소 하는 얘기들을 관람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들은 맘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적마다 미국으로 이민한다거나 그것과 관계되는 정보들을 교환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카톡방을 나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거라는 여론조사가 득세하자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야겠다는 대화를 그 모임의 누군가가 내게 캡처해 보내주면서 한탄을 했다. 나는 강남좌파보다 강남우파가 더 싫다. 나 같은 가난한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저런 인간들에게 득이 되는 글을 오래도록 신념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베트남이 베트콩과 남베트남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한 걸 이해하게 만들까봐 무서울 만큼 내 인생을 회의하게 만든다. 강남좌파의 정의로운 척보다 강남우파의 애국자 연극이 역겨운 나는 애국자가 아니다. 그저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사람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다고 그들은 안 하면 좋을 말들을 또 짓거리고 있을 것이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일이지만 제발 입 좀 다물고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고 설령 그러고 싶어도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저지경이 된 게 정령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들 때문일까? 가짜 좌파 가짜 우파 때문은 아닐까? 가짜 때문은 아닐까? 다 가짜라서 정치적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남베트남에는 저런 가짜들이 사회 곳곳에 우글거렸다는 것을 강연하고 다녔던 이대용 공사는 2017년 11월 14일 영면했다. 그의 목소리가 내게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너의 쓸쓸한 마음에게는 있는가? 고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전쟁 참상을 토양 삼아 전위적인 예술 작품 나와 나치 전체주의가 만든 지옥 극복하려 한 결과물 부조리극이 리얼리즘이 되는 참혹한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 고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희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연례로 한다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대답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문학 고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읽어본 사람은 드문 경우라면 여기서도 고도를 기다리며는 정답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면은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은 척하기에 매우 적합한데 누가 읽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일막이 열리면 국도의 나무 앞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거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둘이 그러고 다닌 지는 50년 남짓이되 고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고도가 실제하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와중에 포조가 럭키를 개처럼 목줄에 맨 채 물고 등장하고 소년이 찾아와 고도는 내일 온다고 알려준다. 제2막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며 기이한 느낌만 지루하게 증폭될 뿐이다. 럭키는 벙어리가 되어 있고 포조는 눈이 멀어 있다. 다시 찾아온 소년이 오늘 밤에는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다. 블라디미르는 그럼 내일은 오는 거냐고 묻는다. 소년은 내일 온다고 말한다. 블라디미르가 달려들자 소년은 쏜살같이 달아난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다. 잠에서 깬 에스트라공은 멀리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둘은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에스트라공은 우리 이제 헤어지자고 한다. 블라디미르는 내일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목을 매 자살하자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둘은 떠나자고 합의한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내리고 끝. 대충 이런 연극이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40년대 후반에 작성돼 1952년에 발간됐다. 이런 전위적인 작품들이 출연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 특히 아우슈비츠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그것이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유럽 이성의 중심이었는데 과학 사이언스로 무장한 독일인들이 그들을 해충보다 못하게 절멸시키는 아이러니의 지옥이 펼쳐진 것이다. 서구 근대 문명은 이성의 파란 합리성을 잃고 검게 변색돼 버렸다. 1924년에 사망한 카프카를 프랑스 실존주의자들이 재발견한 것,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쇤베르크의 무저음 음악이 1945년 전후부터 각광받은 것 등등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발버둥이었다. 말끔한 근대가 종식되고 혼돈스러운 현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세상은 아수라장이며 인간 존재는 재판정에서 정신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현대인이 아니다. 사회비평, 정치비평 같은 거 더 이상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우울한 마음에 요 며칠 고도를 기다리며를 다시 읽으며 나는 뜻밖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해체된 플롯, 분열적인 스토리, 동문서답과 어불성설, 무료하고 무의미한 행동들, 그런 모든 염세적 난센스들이 전혀 난해하지가 않고 부조리극은커녕 있는 그대로 리얼리즘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며 보다 더 어이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세상을 그렇지 않다고 오인하며 살벌한 확신과 어리석은 의지로 세상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자신과 사회의 거울이 고도를 기다리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춘향전이나 삼국지처럼 믿고 발광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온갖 천동설들이자 대중파시즘이며 반지성주의다.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어쨌거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통을 견딘다. 둘째, 저둘에게는 슬픔의 품위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오로지 적의 헤이트로만 가득 차 득식을 거린다. 따라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읽은 척하기에 좋다던 내 말은 틀렸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방황하지만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인간들이며 견디고 노력하는 이가 방황한다. 우리는 고도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가난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고백. 시장경제의 온갖 혜택 누리면서 자본주의 악마화하는 자만연. 자유시장경제 근간 자유민주주의. 실제 삶과 정치의식 괴리는 오류. 경제교육으로 보장 못하지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가능. 가난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고백. 지난 3월 1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국민경제예력 50점 대경제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이 실렸다. 기본 경제 지식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등의 걱정들과 학교의 경제교육 커리큘럼 강화와 경제, 지도교사 양성에 더하여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경제교육까지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좋은 얘기다. 다만 그 사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나는 심경이 좀 복잡했다. 요즘처럼 남녀노소가 돈과 돈에 관한 모든 것들에 몰두해 영악한 시절이 있었나 싶은 내 느낌은 대체 뭐지 싶었다. 하긴 모를 일이다. 현실은 다양한 사실들의 총합이며 진실은 현실에 대한 요약처럼 고지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진실은 혼란 그 자체인 경우도 많다. 경제 교육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말거나 이전에
그 경제교육이 진짜 경제교육인지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까닭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용하여 부를 충분히 혹은 넘치게 축적해 누리고 사는 부류들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악마화하는 화이트 칼라들과 고소득 귀족 노조 노동자들이 당장 내 주변에 이 사회 전반에 엄청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유한 지식인들 가운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위인들도 적잖다. 그러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레닌처럼 혁명을 일으켜 다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드는 것은 나야말로 재테크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앞날도 별로 달라질 가망이 없는 원고지 막노동꾼이기 때문이다. 내 소원이 진짜 사회주의자 한번 구경해보는 거였는데 가짜 사회주의자들 설치는 것 좀 안 보고 사는 걸로 바뀐 지 오래다. 경제교육을 한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 실현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도리어 경제와 정치에 대해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태도를 양산하거나 방치한다면 그런 경제교육은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맞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적반하장과 배은망덕을 일삼는 주둥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리 많은 걸까? 이 질문이 그 어떤 경제교육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진실과 세상에 대한 지식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문학도로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 떠들어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개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인문사회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거짓을 못 벗어나는 과장이다. 인문사회 연구를 정확하게 하자는 신념과 다짐의 차원일 뿐 과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거시적으로는 문학이거나 그 일종이고 과학은 과학밖에는 없다. 어느 특정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든지 세상에 대해 뭔가 개소리를 할 적에 가만 들여다보면 10중 8구는 사이비, 신학 같은 사회주의적 교주나 교인 노릇을 하고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경제학자라는 자들까지 그렇다. 물론 나 역시 386이라는 시대의 일부분으로서 습관성 좌익지사였고 지금처럼 여러 관점에서 정리가 된 것은 10여 년이 안 되었다. 나는 내 무지함으로 세상에 폐를 끼치긴 싫었다. 나는 위선자인가? 그렇다. 나 역시 현실의 위선자이며 실존적으로는 죄인이다. 면피하려는 게 아니다. 악행을 할 바엔 차라리 알고 하지 모르면서 하고 싶진 않았고 그게 심해서 위약적이라는 비난도 듣는 처지다. 하지만 이게 낫지 후회는 없다.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이 멋대가리 없는 말이 자유주의 철학에 빛나는 핵심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오만의 아류이자 역사적 재앙의 원인인 위선보다는 개인과 이기심의 역설적 도덕성과 직업정신을 믿는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서로에게서만 정상 작동한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경제적 자유주의자는 드물고 이게 우리 사회 내로남불의 뿌리다. 경제교육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 한 인생을 살 수는 있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지 않는 게 자유주의자다. 악기와 무기, 문화로 대중의 자발적 추종 추구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처럼 문학, 영화, 음악 등이 좌익의 무기로 대중화되지 못한 진실은 무기력, 조작이 반복되면 거짓이 가돼. 악기와 무기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무솔리니 치하의 감옥에서 대학 노트 32권 2848페이지에 이르는 옥중수고 프리전 노트북을 1929년부터 1936년까지 집필한다. 요점을 100배 더 압축하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문화지배에 의한 대중의 자발적 추종으로 전환하자이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의 구약을 세웠다면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것의 신약시대를 연 붉은 예수다. 문화가 좌익혁명의 최우선 무기가 된 것인데 그 전략 전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를 친 곳이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이다. 10여 년 전 작고한 티 선생은 대단한 인문, 역사 저술가이자 번역가였다.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그랬다. 386보다는 약간 위탁번으로서 대학 강당과는 거리를 두었다. 자칫 외로운 늑대처럼 보일 수 있었을 텐데도 늘 유머와 긍정이 넘치는 그의 태도를 나는 그의 실력만큼이나 존경했다. 티 선생은 요즘 흔한 약장수 스타일의 사이비 지식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평하는 울긋불긋한 혀를 가진 사특한 촉새 같은 몰입에도 아니었다. 아무도 선동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나대지 않았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도 썼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625전쟁이 터지자 서울은 안전하다는 거짓. 방송과 함께 한강다리를 폭파한 뒤 후방으로 도망쳤다. 한양을 버리고 몽진 끝에 중국 요동으로 망명하려던 조선의 임금 선조처럼. 그 책을 읽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승만에 대한 내 소양은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돌이켜보건대 그랬던 나 자신보다 더 끔찍한 것은 T선생 같은 훌륭한 지식인조차도 버젓이 저런 글을 쓰게 만들었던, 또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짓들과 그 작동 원리다. 무엇이든 조작된 채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거짓은 정사처럼 굳어지는데 그렇게 도둑맞은 진실을 되찾는 일은 박살이 난 유리잔을 원상회복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말과 글이란 허무하기는커녕 상상 이상으로 힘이 세다. 가령 약산 김원봉이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또 지난 정권에서 국군의 아버지로까지 추대될 뻔했던 것의 기조에는 1984년 3월 30일 초판 일세를 찍은 님. 외일제 아리랑 167쪽에서 176쪽까지 겨우 10쪽 분량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조선 후기 노론의 영수의암 송시열은 조선 왕조실록에 3000번 이름이 오른 권력자였다. 반면 다산 정약용은 정조사후 핍박과 유배의 세월을 점철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책을 지었고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글을 남기지 않으면 후세가 나를 권력자의 판결문으로만 판단할 터이니 너희도 지필에 매진하라는 당부가 눈에 띈다. 오늘날 다산 콜센터는 있어도 우암의 이름을 딴 우체통이 하나라도 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람시의 문화는 이렇게 역사와 미래도 포괄한다. 왜곡과 무식을 지식처럼 악용해 상식을 뒤엎고 증오를 부추겨 조작된 과거로 현실을 지배하는 사례들은 끝이 없다.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 영화가 밝혀주는 이승만에 대한 진실들 중 여럿을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미 글로 써왔다. 하지만 대중화되지 못한 진실은 T선생조차 시대의 체면에 걸려 유포시킨 거짓 앞에서 무기력하다. 이승만을 중상모함해 대한민국을 쓰레기 취급하겠다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그런데 한 고독한 감독이 만든 2억 원짜리 다큐멘터리 한 편이 그 거짓의 철옹성을 무너뜨렸다. 작가가 신념으로 작품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싸우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풍문을 바위에 새기듯 증명했다. 건국 이후 기념비적인 사건이자 위대한 계기다. 대중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점이 바로 역사의 변곡점이다. 그람시는 위기란 옛것은 죽어가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매우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말했더랬다. 거꾸로 되갚아줄 새로운 시대가 왔다. 거짓이 가득 찬 나치의 유대인 저주형 상물 같은 100년 전쟁은 이 사회의 병적 징후였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 우리의 악기인 문화를 무기 삼아 멸균해야 한다.